뭐 국장 계속 갈 거냐, 미국 고평가 논란 견디면서 계속 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치열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키워드는 달리는 말은 올라타야 된다. 물론 경기 침체,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와 또 거품 논란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저는 약간 어떤 경기 침체 사이드보다는 그래도 이 상승 추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국장만 봐더라도 사실 정책 모멘텀은 저는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상법 개정안, 네. 이거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고요. 외국인 수급, 예탁장구도 75조, 그리고 신용장구도 지금 23조 정도로 해서 지금 풍부하게 유동성을 갖다가 뭐 공급할 수 있게끔 스탠바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4분기는 사실 그래도 사실은 이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자, 김대수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은 저희 방송에서 처음 모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좀 자기소개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그 다음에 설명이 좀 귀에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자분들은 가장 많이 만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는 신한금융그룹에서 자산관리 전문 그룹이죠.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에서 포트폴리오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 방송에도 좀 많이 나오셨죠. 저희 단장님, 오건영 단장님이 예, 뭐 어떤 시황이라든지 매크로, 환율 쪽을 이렇게 태핑하고 계시면 저는 그걸 이어받아서 어떻게 이런 걸 상품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담당자입니다. 좀 팀 안에서는 저는 이제 패스파인더에서 ICC라고 해가지고요. 인베스트먼트 컨설팅 앤 카운셀링. 그래서 투자 상품을 컨설팅하고 자문하는 그런 약간 특별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어떤 고자산 분들에게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제안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 보수하는 그런 역할을 MRO도. 네,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까? 너무 뜬금 돌발 질문입니까? 네. 사실 이제 뭐 저희도 채널별로 채널 전략이 다 있습니다. 네. 보통 PB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기준으로 사실 PB 센터가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기준이고요. 네. 저희 뭐 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100억 기준으로 이제 패밀리 오피스라는 비즈니스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10억보다는 이제 패밀리 오피스 쪽에 좀 더 인볼브해서 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100억 이상 맡기실 수 있는 분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정말 궁금한 게요. 이런 분들은 요즘에 뭐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 화두가 무엇입니까? 네. 저도 사실 이제 고객님들 참 많이 만나러 다니거든요. 만나러 다니면 사실 요즘 예전에 만나셨던 부자분들하고 요즘 만나시는 부자분들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뵀던 회장님들은 대부분 이제 사업체를 잘 운영하셔서 이제 크게 돈을 버셨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했다. 아니면 부모님께 큰 어떤 자산을 갖다가 상속받았다던가 증여를 받은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저를 이제 미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요즘 가장 많이 만나시는 분들은 어떤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가업을 승계해서 이제 내가 이제 이 본업을 이제 대표 자리를 갖다가 역임하게 되었다. 아니면 회사가 이제 비상장 주식에서 이제 투자를 받아서 IPO해서 큰 돈이 지금 투자금이 유치되었다. 이런 대표님들도 꽤 많이 만나시고 계시고요. 그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한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질문이 좀 들어오시더라고요. 처음에 뭐 자기도 경험하지 못한 큰 금액이 들어오다 보면 이제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바로 세금입니다. 예, 뭐 지분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 나라 세법상 3억만 넘어가도 27.5%를 내셔야 되거든요. 네. 제가 뭐 비율을 들자면 한 100억 정도의 회사를 지분 매각을 했다라고 하면 당장 다음 뭐 6개월 뒤에 30억이라는 거금을 갖다가 내셔야 되다 보니, 거기서부터 이미 이게 이렇게나 많이 냅니까? 네. 네,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양도소득세는 사실 뭐 피해갈 길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세금에 대해서 일단 첫 입문을 좀 하시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렇습니다. 사실 이 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은 화장품 회사 대표님이셨거든요. 그러면 화장품의 업종에 관련돼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전문가세요. 네. 예. 그렇지만 어째 자기는 평생 화장품만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관리해야 되는지는 사실 나는 부끄럽지만 아직까지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품에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이 조금 좀 얕으시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많이 문의하시는 화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 세금. 네, 세금. 예, 세금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지. 합법적 절세. 맞습니다. 그리고 뭐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최대한 어떻게 좀 늦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저희 전문 용어로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네. 과세이연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시장에 다양한 금융 상품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좀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상품들 많이 알려주면 이제 본인한테 좀 이런 건 정말 매력적이군요 하는 거 많이 알려달라는 주문이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절세 상품이나 세금을 조금 늦게 내는 방법, 합법적인 방법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요즘 같은 때에 고액자산가 분들은 주로 어떤 데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처음에 오셔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첫 마디가 딱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합니까? 네, 많이 물어보시는 포인트입니다. 벤치마킹을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래도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분 매각하신 분, 부동산을 매각하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보신 경험이 다 틀리세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정말 뭐 정기예금 외에는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있으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주변의 권유로 아름아름해서 이것저것 해보신 분들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따라서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가 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또 어떤 분들은 또 전문가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사실 만나는 제일 하이 레벨 전문가들은 이제 싱글 패밀리 오피스라고 이렇게 어떤 개인 자산을 갖다가 밀착 관리하는 그런 자산 관리 집단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싱글 패밀리 오피스 팀 만날 때마다 저는 굉장히 긴장을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수들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네. 예, 그분들한테는 사실 좀 더 좀 특색 있고 엣지 있는 상품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추천 상품 말씀하셨지만 추천 상품이 이제 그런 경험에 따라서 아니면 아시는 지식 깊이에 따라서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하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실 뭐 주식, 채권, 뭐 대체 상품 뭐 다 가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일단 무조건 짜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상품들이 진짜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시면 다시 앞 단계로 가서 절세 채권은 이렇습니다. 아니면 뭐 국내 ETF는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쭉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는 단계를 좀 반복하면서 약간 상품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팀장님을 모시고 이제 어떤 이 부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네네. 지금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뭐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들은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우리가 좀 힌트를 얻어서 좀 그럼요. 따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여쭤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 예를 들어 주식이라고 하면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든지 혹은 그걸 넘어서 금에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그 큰 돈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투자하는가에 연결된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집중을 고객님분들한테 많이 설명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뭐 일어나서 매일 경제 뉴스라든지 시황 뭐 리서치 자료를 읽어보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앵커님 말씀하신 금이 최근에 대세 상승이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약달러 기조에 금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다 부자분들도 듣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금을 갖다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이렇게 짠하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도 뭐 자료 하나 준비했죠. 네. 네.
사실 뭐 금을 투자할 때 금 ETF가 낫다.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딱 5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뭐 골드 바로 투자한다. 그다음에 ETF로 투자한다. 그다음에 펀드로 투자한다. 그리고 금 적립할 수 있는 예금이 있습니다. 골드 리슈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RS 금현물이라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상품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외에는 상품은 없고요. 뭐 종로 금은방에서 금두꺼비 살 수 있잖아요. 네. 골드바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런 5가지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들의 각각의 특성 당연히 있죠, 사실은요. 그리고 미묘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것들은 비과세고요. 어떤 거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차이점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고 우리 고객님한테 좀 맞는 상품을 갖다가 선택하게끔 가이드하는 게 사실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예. 이런 부분에서 뭐 최근에 뭐 골드바 얘기하는데 골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환이거든요. 그래서 엔화를 900원에 사셨다가 1,000원에 파신 이 100원의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네. 골드도 사실 어쨌든 골드 가격이 지금 뭐 저는 그람수로 따지면 뭐 지금 1kg당 뭐 1억 7천 정도 하면 이게 뭐 2억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 이런 절세 포인트가 곳곳에 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어필해서 기왕이면 뭐 이렇게 세금도 아끼고 골드 가격도 올라가는 2마리 토끼를 갖다가 같이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선택하시죠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만약에요. 네. 이런 상상해 보면 저는 기분이 좋으니까요. 아, 이렇게 네. 상상해 볼게요. 제가 오늘 100억을 가지고 팀장님을 찾아갔어요. 네네. 저 오늘 100억이 있는데요. 팀장님이 가장 유능한 팀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 저에게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뭐 일단은 인터뷰를 갖다가 굉장히 오래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인터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고. 요즘 부자들 뭐 해요? 금 사면 돼요? 소방원이 나요? 금반지가 나요? 네, 이런 거는. 뭐 하면 됩니까? 네. 근데 뭐 저는 사실 사실 금융인의 약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특정 섹터가 요즘 굉장히 좀 달리더라도 기왕이면 어떤 상품들을 갖다가 좀 구성해서 제안을 좀 가급적이면 드리려고 하고요. 처음부터 뭐 이것저것 타세요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이쁘게 만들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주식에 한 30% 담으시고요. 채권은 30%, 그리고 주식, 채권 같은 전통 자산이 아닌 나머지 대체 자산의 30%, 그리고 유동성의 10% 정도 되는 모델 포트를 만들어내서 이 상태로 저희는 많이 제안을 드립니다. 하면서 그 안에 상품들이 하나하나 있는 메뉴판을 들여서 같이 이렇게 좀 셀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시는군요. 근데 요즘 부자들은 그러면 이 주식으로 보면 네네. 요즘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아무래도 반도체 쪽일 텐데 네네. 정말 이제 부자들도 반도체 쪽에 투자 많이 하나요? 아우, 그럼요. 뭐 저희 대한민국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들어가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대표적인 크게 요즘 유행하는 게 뭐 조방원, 그리고 요즘 뭐 반바지도 넘어서 금반지 넘어갔잖아요. 참 누가 이렇게 멘트는 잘 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방을 들어가는 것도 저는 기술적으로 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방산 원자력 다 한 시대를 막 풍미했던 지금 올 상반기부터 해서 유능한 섹터긴 한데 지금 사실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이미 많이 올랐다. 맞아요. 네, 이미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담아야죠, 사실은요. 안 담으면 사실 포모도 발생하고 나만 굉장히 왠지 뒤처지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저는 이럴 때는 차라리 조선, 방산, 원자력을 같이 담고 있는 상품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도 분산 투자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분명히 ETF든 펀드든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산 쪽이 지금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고 있고 원자력 좀 약하고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흐름을 같이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들어가실 때 이런 상품으로 같이 들어가는 상품으로 좀 들어가시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뭐 특정 종목 말씀하신 뭐 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네. 종목을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ETF도 있습니다. 또한 뭐 사실 뭐 저희 주도주 어차피 두 가지는 사실 저희 주도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업종 주도주를 포함하고 있는 펀드 상품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 게 고객한테 유리하고 불리한지 경우에 따라서 종목 장세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관련해서 반도체 ETF로 들어가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떠십니까?라고 제안을 정중하게 드리죠. 아, 그렇군요. 앞서서 제가 이제 오늘 찾아갔으면 주식, 채권, 뭐 대체 30, 30, 30, 뭐 현금 1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한국, 미국 주가가 반도체로 막 올랐어요. 그럼 비중이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신문에 기사를 부자 고객님이 딱 열었는데 증시 고평가 논란 이렇게 뜨면 고객이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아, 팀장님 고평가래요. 네네. 근데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지금 30씩 가져가래더니 네네. 지금 너무 커진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네네. 뭐라고 하십니까? 고평가 논란. 네. 이 질문은 뭐냐면 지금 한국, 미국 증시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상승세가 지속될까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저도 좀 사실 부자 노릇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연기를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그래도 분기에 한 번씩은 이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9월 끝나서 이제 4분기가 이제 왔어요. 이 4분기는 어떻게 배분 비중을 할 건지 고민을 해서 저희 팀에서도 뭐 국장 계속 갈 거냐, 미국 고평가 논란 견디면서 계속 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치열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키워드는 달리는 말은 올라타야 된다. 예, 라는 키워드를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뭐 물론 경기 침체,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와 또 거품 논란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저는 약간 어떤 경기 침체 사이드보다는 그래도 이 상승 추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쪽으로 좀 가고 좀 약간 보고 있고요. 예. 글로벌 경제 지표만 봐도 사실 경기가 좀 완만한 둔화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침체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더라고요. 최근에 뭐 OECD나 IMF에서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다 상향 조정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23일에도 OECD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0.3% 상향 조정해서 지금 3.2% 정도 제시를 했고요. FOMC에도 9월에서 그 25년도, 26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1.4에서 1.6%로 사실은 좀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IMF에서도 한국 성장률을 갖다가 지금 0.9로 상향하고 내년에는 무려 1.8%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글로벌리 지금 경제 전망을 갖다가 그래도 조금 둔화세지만 그래도 성장률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국장만 봐더라도 사실 정책 모멘텀은 저는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뭐 아시는 뭐 상법 개정안 네. 뭐 이거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고요. 그 외에도 사실 지금 외국인 수급 지금 뭐 9월에 삼성전자 1조도 들어와서 지금 뭐 9월은 지금 한 7조 가량 지금 외국인 수급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그 저희 신용 잔고라든지 예탁 잔고가 지금 거의 뭐 정고점에 도달해서 지금 예탁 잔고도 뭐 거의 77조, 그 정도 지금 75조네요. 75조 그리고 신용 잔고도 지금 23조 정도로 해서 지금 풍부하게 유동성을 갖다가 뭐 공급할 수 있게끔 스탠바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4분기는 사실 그래도 사실은 이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요거 얘기 많이 합니다. 두 번째, 뭐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일단 요즘 들어서 실적이 계속 그래도 AI 시장이 붙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뭐 오라클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최근에 마이크론 실적도 사실은 계속 수치로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제대로 된 금리는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9월에 사실 인하 한 번 했잖아요. 네. 올해 뭐 연내 2번, 내년에 뭐 3번까지 또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금리 인하 거품이니 버블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갖다가 기를 쓰고 하려고 할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마지막 금리 인하 시기 정도쯤 갔을 때 어떤 이런 버블이라든지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은 올라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뭐 물론 그 작은 고민일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달릴 줄 알고 탔는데 안 달리는 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기술주뿐만 아니라 바이오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고 조금 전에 일부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AI 쪽이 훨씬 더 앞으로 전망이 더 좋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바이오 쪽에 좀 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이오. 저도 사실 연초부터 사실 바이오에 굉장히 좀 기대를 걸었는데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좀 뭐 전체적인 수익률은 업종 수익률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 주가는 사실은 뭐 급등락과 뭐 떨어지는 종목들이 맞아요. 약간 갈려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바이오 부분은 사실 코스닥에 사실 많이 이게 매칭이 돼 있고 하는데 저는 사실 바이오 쪽은 좀 투자할 때 사실 ETF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종목적으로 사실 좀 트라이 하라고 사실 좀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바이오 섹터에 뭐 동일 비중 아니면 시가총액 아니면 CDMO 뭐 바이오시밀로 들어있는 시가총액 큰 회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보고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사실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실 굉장히 좀 번복되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 그렇게 저희가 기대하는 성과를 갖다가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쪽은 사실 종목으로 약간 접근하는 게 차라리 지금 시점에는 좀 좋지 않겠냐라고 고객님들한테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제 고액 자산가들을 이제 만나고 계시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잘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깔려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 쪽으로 좀 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럼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의 흐름 같은 게 포착이 좀 됩니까? 뭐 사실은 금융자산으로 지금 계속 정부는 좀 옮겨가려고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아시겠지만 배당을 좀 더 많이 하라 아니면 자사주를 갖다가 소각하고 소각하라 매집하고 소각하라 이런 형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사실 저도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지만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규제 일변도입니다. 사실 뭐 토지거래 허가제도 그렇고 사실 금리적인 부분도 사실 그렇고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어떤 금융시장 이쪽 파트는 사실 굉장히 좀 풀어주려고 하는 움직임 분명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편승해서 고객분들도 지금 일정 포션을 갖다가 뭐 부동산을 추가 사려고 굳이 애쓰지 말고 금융 상품으로 좀 하려고 저희한테 문의가 사실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현장에 있다 보니까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모니터링이 좀 잘 되는 편이고요. 그래도 약간은 그렇습니다. 돈이 사실은 딱 제가 보니까 돈의 흐름이 항상 쏠리는 쪽으로 쏠린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그게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이렇게 그쪽으로 좀 모이는 형태는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부자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부자들의 투자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개인들도 배울 수 있는 슬기로운 투자 노하우가 있다면 조언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부자분들 많이 만나는 참 좋은 자리를 갖다가 만들어 주셔서 사실 많은 경험을 하는데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되게 많이 깨우칩니다. 첫 번째는 그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진 그 습성이 그대로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어떤 저희가 무엇을 알려드리면 그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다 보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업의 오너까지 하시고 대표까지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굉장히 겸손하시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항상 트라이 하려고 하세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행착오 그런 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좀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실 그분들도 자기에게 궁합이라고 하죠. 자기에게 맞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찰 때 그래도 나와 궁합이 맞는 상품이 어떤 게 있을 건지 항상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이런 거는 좀 나랑 좀 맞는 것 같아.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 라면서 이렇게
한 번에 빌드업하지 않고 시간을 갖다 두면서 차근차근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 저희 청취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꼭 투자뿐만이 아니더라도 살면서도 네. 이런 배우려는 자세, 도전 정신, 또 궁합 보는 거,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어떤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대수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